자,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회환경 또는 체계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족, 집단, 조직, 또 지역사회, 문화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 가족이나 집단 또 뒤에 나오는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2교시 두 번째 과목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의 영역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주로 다뤄집니다. 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도 주로 어쨌든 우리가 인행사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문화가 되겠는데 자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가정 기본법을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 부부가족 아니겠습니까? 부부가족은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2세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연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혼인과 출산 외에도 혼인과 혈연 외에도 입양이라고 하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 가족을 이렇게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혈연, 입양을 통해 맺어진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쭉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족이란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1차 집단이다. 이런 용어. 나머지까지 뭐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능멸하는 것이 되니까 이런 정도에서 가족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 가족의 특징. 표현의 출제가 된다면 바로 오늘날의 가족은 옛날 가족과는 달리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크게 본다면 가족 기능의 축소. 옛날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새벽부터 공동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 그 때문에 오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모든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생산 기능? 요즘 거의 없어졌죠. 생산 기능. 그냥 취미생활로 화분에다가 상추 몇 개 꽂아놓고 아니면 고추 몇 그루 키우면서 따먹는 걸 가지고 마치 생산의 기분을 느낄 뿐이지 그것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노동을 통해서 고추를 따고 상추를 따고 이러지 않거든요. 생산 기능은 사실은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소비 기능마저도 이제는 배달 문화를 통해서 바로 배송시키는 이렇게 해서 소비 기능으로만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여기 가족 기능의 축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가족 기능의 축소 그야말로 단순화. 이렇게 바뀐 거죠. 또 보호, 부양 기능 감퇴. 옛날에는 대가족 통해서 옛날부터 맞벌이는 맞벌이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새벽에 나가면 그 사이에 고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키워주던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을 누가 해요? 핵가족으로 바뀌어서 그 기능도 불가능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확대로 인해서 엄마가 애들을 보는 이런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다 이것을 전부 외부에 위탁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면 사교육 많은 평생교육기관을 통해서 애를 키우고 또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아니라 많은 사회기관을 통해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시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많은 보호, 부양 기능이 감토되었다. 뭐 다른 거 다 돼 있죠. 규모가 축소했다. 부부가족이 일반화되었다. 뭐 굳이 제가 읽어서 보겠습니까? 다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족의 기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통사회는 이랬었는데 앞에 있는 가족의 기능 또는 현대 가족의 기능에 대한 확대 개념 번호가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목차를 하나 늘린 겁니다. 그래서 현대 가족의 기능을 본다면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 기능의 상실, 그리고 가족 기능의 축소, 단순화되어 있고 성과 출산, 통제 기능 약화. 그래서 성과 출산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있죠. 다 이걸 가족이 합니까? 요즘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다 합니다. 자, 이런 특징, 기능 약화. 뭐 사유화 기능 외고 사유화 옛날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말하는 것 존댓말 예의범절 이걸 배우면서 사유화의 기초 1차적 사유화 기초 사유화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걸 배워서 한 구성원이 되어 갔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다 어린이집 유치원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소위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좋고 또 기능 왜곡 이런 단어들, 뭐 지개성 기능 악화,
꼭 가장은 바깥 양반인 아빠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 혼란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명의 구성원이, 복수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는 유대감이라고도 표현하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약속을 지켜가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약속을 지켜갈 때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복수의 구성원, 공동체 의식, 공통의 관심사, 지속적 상호작용, 규범 이 5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사실은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의 구성, 만약에 이 중에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가 있으면 이것을 사실은 이 관심사가 목적에 초점을 두면 조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을 적에 공통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면 집단이고 공통의 목적에 또 강력한 그 액센트를 주게 되면 조직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집단의 유형 보면은 특히 투니스의 분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배웠겠지요. 사실 집단의 여기에 느끼는 그렇습니다만 투니스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체 사유를 그 당시 사유나 집단의 규모가 워낙 별 차이가 없어서 소규모 요즘은 집단 그러면 집단이라고 하면 아주 극히 예의 빼놓고는 몇십 명 이런 정도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조선시대의 촌락단위 이렇게 본다면 5가 작통법 하는 것처럼 5명이 한 가족을 이룰 적에 5집을 묶어서 1통을 하지 않습니까? 5통을 모아서 할 1, 2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5가 작통법을 본다면 결국에 50, 100, 한 100여 명을 가지고 한 촌락단위, 지역사회라고 할 것처럼 지금의 개념과 옛날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사회, 지역사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의 집단의 개념과 별 차이가 없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동사회라고 하는 결합의지를 바탕으로 접근했을 적에 결합의지를 가지고 볼 적에 자연적 결합 자체가 볼 때는 자연적 결합.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한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대라고 한다면 공동사유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내 자발적 의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결합 상태를 이뤘다면 이익사유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책들마다 뭐 촌락 공동체, 친족을 모로 보통 우리가 공동사유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사촌들 숫자도 적지만 사촌들끼리도 만남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사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거의 뭐 공동사유는 가족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친지, 촌락, 친지도 퀘스천 마크, 촌락이나 향토사유는 글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과는 다르지만 가족 정도만 그냥 자연 발생적 집단으로서 공동사유라고 부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쿨리와 같은 경우에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쿨리의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집단은 소위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면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은 1차 집단이라고 그러고 간접적이면서 피상적 접촉을 통해서 요즘 보면 SNS라든지 아니면 많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이게 만나는 집단들은 2차 집단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의 특성이 있는데 집단 아까 말씀드린 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정한 구성원, 복수의 구성원. 그리고 소속감과 정서적 결속, 공동체 의식이나 유대감, 그리고 또 공동체의 목적 그렇게 되는데 공통의 관심사. 공동체적 목적이나 목적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은 소위 약속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상호작용.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다가 규범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또는 지켜야 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되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약속을 이걸 보통 것도 우리가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래서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규칙을 지켜나갈 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단의 역동성은 이제 사전적 이런 그 용어가 된 집단의 역동성. 어떤 역동성, 다이나믹 그룹 이렇게 된 다이나믹. 집단의 역동성, 집단 동력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박지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말식으로 쓴다면 집단 동력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집단도 하나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바로 그로 인해서 단순한 숫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다이나믹, 역동적인 어떠한 이런 기가 뿜어 나오는데 그것을 집단 역동성 또는 집단 동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 보면 집단 내 존재하고 집단 내 발생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에너지의 작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에너지 작용에 본다면은 도도히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내재하는 조직 구성원 사이에 도도히 흐르는 신뢰감이나 낙관성이나 이런 등등을 우리가 사유자본이라고 하거든요. 무형의 자산을 사유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집단 역동 또는 집단 동력 속에는 도도히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로 간에 믿고 살아가는 이런 뭔가 기가 흐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유자본이라고 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2교시 2과목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에 집단 지도력이나 응집력은 사전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집단과 똑같이 복수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까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랬는데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규칙을 지켜나갈 때 서로 지켜야 될 규범을 지켜나갈 때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바나드와 이런 사람들은 다양하게 행정학적인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기도 본다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일정한 목표란 단어를 쓰고 있지요. 하나의 사유체계이다. 하나의 사회적인 뭐 이렇게 해서 집단과 유사하게 된 공통의 관심사보다는 공통의 목적이란 단어에 초점을 주고 개념을 정의하면 조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다, 뭐 규범이 있다, 뭐 투입이 있어야 된다, 유계 구조가 있다, 상호 의존적 상호작용성이 있다, 독특한 문화. 이 독특한 문화를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들 나름대로 영위하는 생활 양식이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회복지계의 하나의 문화, 사회복지사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처럼 조직도 집단도 지역사회도 다 문화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은 나름의 독특한 모든 사회체계는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론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기 전 조직의 유형에는 뭐 파슨스의 분류, 카츠와 칸의 분류 뭐 이런 등등 많은 학자들의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 파슨스는 여기 보면 생산조직, 정치조직, 생산조직, 통합조직 그리고 체제유지조직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것이 카츠와 칸의 분류가 있습니다. 카츠와 칸의 분류. 카츠와 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산조직, 카츠와 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조직. 여기도 생산조직이 있지요. 다음에 정치목적조직.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리라는 이름을 바뀌지만 정치조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형유지조직, 체제유지조직 또는 현상유지조직이라고 했는데 파슨스는 뭘 설명했어요? 통합조직을 설명했어요. 통합조직.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적응조직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유형을 분류할 적에 여기 나오는 파슨스, 탈코트 파슨스와 같은 경우에는 생산조직, 정치조직, 현상 또는 유형유지조직 그리고 통합조직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조직. 그에 비해서 카츠와 칸은 생산조직, 정치조직, 유형유지조직. 표현은 뭐 현상유지조직이 있으면 그렇게 똑같이 했지만 통합 조직 대신에 적응 조직을 제시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 조직에 해당될까?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할 적에는 사회복지 조직은 역시 우리가 보면 먼저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이끌려는 자꾸 겉도는 구성원들을 체계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어느 기능만 발휘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학교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그러면 사복 조직도 역시 체제 유지 조직에 보다 가깝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생산 기능이나 또는 정치 기능이나 또는 뭐 통합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유체계는 앞에도 본 것처럼 아질, 탈코트 파슨과 같은 아질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답테이션, 고울 어테인먼트, 인테그레이션, 또 그러면 레이턴트 패턴. 여기 바로 레이턴트 패턴, 레이턴트 사인이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기능을 다 수행하지만 그래도 이쪽 기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역시 가초와 칸도 생산 조직, 정치 조직, 유형 유지 조직 그리고 적응 조직을 제시했지만 이 중에서도 역시 여기 학교라든지 의료 문화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역시 사복 조직은 현상 유지 조직. 지금이야 요즘은 어울리지 않다. 왜 요즘이 현상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환경 변화가 대단히 빠르게 급진이라는 용어를 아무렇지 않게 쓸 정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현상 유지한다는 것은 적자 생존의 논리로 본다면 사실은 도태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시대에는 파선세가 살던 가초와 칸이 살던 시대에는 유형 유지에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가 뭐예요? 옛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바로 이게 바로 보수인데 보수적 성향을 보수란 성향이 안정이거든요. 안정, 유지란 단어에 초점을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대에는 사회복지 조직은 학교처럼 체제 유지나 현상 유지나 유형 유지 조직의 기능이 보다 강하게 도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브로우와 스코트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자, 여기 별표하시고 수혜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수혜자별로. 공익조직, 사업조직, 봉사조직, 호혜조직. 여기 봉사조직, 이걸 서비스 조직이라고 하죠. 서비스 조직. 우리는 우리의 사회복지를 휴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익조직으로서 사업조직으로서 왜냐하면 사업조직은 오늘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당연히 사업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기관은 봉사조직, 서비스 조직에 가까운 이런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엣지온이는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조직으로 나눠봤다 해서 지배와 복종에 따른 분류에서 엣지온이는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조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은 그 규범적 조직이라고 분류하셨다. 왜냐하면 거기는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조직은 규범적 조직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체제로서 조직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되 자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계 지역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지역사회 보면 여기 커뮤니티 이렇게 나와 있는 커뮤니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사회로 표현되어 있지만 근자의 출자되는 것은 공동체란 단어로 이렇게 공동체란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지역사회라고 출제되기도 하고 공동체라고 출제하는 출제위원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다 써야 되고 2019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보통 우리가 읽을 때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 복지를 올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커뮤니티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도대체 지역사회란 뭘까? 지역사회 복지에서 나온 것을 미리 선수학생은 지역사회는 힐러리가 주장을 하기에 지역사회는 뭐다 있지만 지역이라는 공간 범위에서 공동체 의식 또는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지역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 지역이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 범위.
그리고 소속감, 보통 위의식, 우리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적에 보통 우리가 이런 그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지역사회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형은 다양한 학자들이 주류경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와 결사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뭐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히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여기를 나눈 것은 여기 보면은 책에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지리적 지역사회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꼭 같은 동네에 살아야만 지리적 지역사회를 하는가?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골목을 다니면서도 인사도 안 해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골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간이잖아요. 엘리베이터 통로 속에서 만나서도 서로 인사도 안 씁니다. 그걸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지속적은커녕 상호작용 자체가 없는데 지역사회를 갈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지간한 옛날로 본다면 어지간한 촌락 공동체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수가 한 아파트 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은 동네에 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만나볼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끊임없이 SNS를 통해서 교신을 하고 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만나는 사람들의 집합체는 기능적 지역사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관심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한 관심을 가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적, 오래된 지리적 지역사회가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라질 리가 없지만 오늘날 지리적 지역사회 존재한다고 해도 기능적 지역사회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의 분류가 되겠어요. 다음에 지역사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의 기능은 어느 지역사회나 지역사회의 기능은 서울이나 아니면 서귀포시나 아니면 울릉도나 다 똑같은 지역사회의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제도로서 사회 통제 기능도, 사회 통합 기능도, 경제 기능도, 사유화 기능도, 사회복지 기능도, 세무 기능도, 군사 기능도 다 가지고 어디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공통적으로 없는 데도 있잖아요. 조그만 이런 그 촌락공동체 같은 데는 군사 기능은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지역사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길버트와 스펙트가 여긴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5대 기능은 어느 지역사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사회 복지론에 출제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갑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사회나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경제 기능, 또 가족제도가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사유화 기능, 또 넘어가면 그냥 막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복지론 나오기 때문에 또 정치 제도가 주된 기능으로 설정했다는 사회 통제 기능, 그러면 종교 제도가 이끌어간다는 사회 통합 기능, 그런가 하면 서로 돕고자 하는 서로 달라도 같이 살아보자고 하는 소위 사회 연대 기능, 즉 상부상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5대 기능은 어떠한 지역사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 기능을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지역사회 복지론 2과목 3영역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출제된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선수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보시고 이제 문화를 보시겠습니다. 문화. 자, 문화를 보시게 되면 문화는 자꾸 앞에서 선행학습을 할 적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자꾸 세련, 교양, 인문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문화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 사회과학 속에서 과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그렇네 고개를 끄덕거리게끔 맞아 라고 박수를 치게끔 하는 것을 과학화라고 하고 그걸 묶어놓은 것을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으로 이게 과학이란 말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문화라는 용어는 뭘까?
좁은 의미로서는 세련이니 교양이니 뭐 인문학이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왔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는 설명은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삶의 방식, 웨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웨이스 오브 라이프. 다양한 학자들이 문화를 정의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생활 양식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여기 보면 일정한 사회 집단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양식. 이게 웨이스 오브 라이프죠. 삶의 방식, 생활 양식. 우리가 생활 양식에는 생활 문화도 있고, 생활 문화도 있고, 주거 생활 문화도 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테네나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는 석조 건물, 대리석 건물을 대단히 부러워하지만 걔네들은 오히려 우리에 있는 이런 흑담, 흑벽을 더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그 자체가, 지질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 대리석을 가지고 이 건물이나 축조를 하지만 우리는 있는 것이 다 고혼 다습한 이런 그 지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집이라든지 흙을 묶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벽난로가 멋있게 보이지만 그것은 걔네들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벽난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벽난로를 쓰지는 않지만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지 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쓸 필요가 없는, 우리는 흙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습기도 다 흡수해주고 또 그러면 더위도 막아주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흙으로 만든 벽에서, 흙으로 만든 담과 벽, 방바닥 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인간의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가 속해 있는 환경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그런가 하면 사는 것도 다 그러죠. 의식주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양한 지역마다, 다양한 역사마다 그렇지만 보통 일정한 사회 집단이 어쨌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웨이스 오브 라이프를 보통 우리가 문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갑자기 어디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산입니다. 그리고 획득한 전체, 만들어져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런 획득한 전체이고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는 복합적인 전체이다. 이런 특징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의 유형을 보면은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이거 뭐 그냥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비물질 문화라고 해서는 무형의 문화가 되는데 거기는 또 제도 문화와 관념 문화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나눠보고, 물질 문화를 제도 문화, 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규범 체계로 제도 문화라고 불려. 관념 문화라는 것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철학이나 이런 데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을 관념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학자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부적인 문화 없이 그냥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로 나눠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 또 물질 문화는 기술 문화, 그리고 정신 문화는 가치 문화라고 나눠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부를 때 일반적으로 불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 문화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서 나오는 것은 특수 문화라고 합니다. 특수 문화. 그에 비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선택 문화.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뭔가 클라이언트와는 다른 삶의 방향이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선택 문화입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리도록 하는 삶의 문화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은 선택 문화입니다.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어서 영위하게 되는 생활 방식은 선택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유하는 것은 보편 문화라고 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여기 나오는 특수 문화라고 하고, 직업에 관련돼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것은 선택 문화라고 부른다. 이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화를 경험적 문화, 심미적 문화, 규범적 문화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뭐 출제 비중으로 있지만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험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면서 얻은 기술과 지식이 축적된 문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정 속에서 갖게 된 문화. 삶의 과정. 그렇죠? 삶의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은 음식물 조리법. 또 우리가 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몸에 배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워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삶의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 체득한 문화는 경험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법이라든지 운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적 문화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규범적 문화. 규범이라고 하는 전에 말씀 규범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지켜야 하고 그리고 적용시켜야 하는 약속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인간 가치를 설명하는데 여기 이 규범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회 통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자본을 규범이라고 하되 그에 대한 세례로서는 민습, 원규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재로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글쎄 시험용 용어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 보통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은 법률을 통해서 규범을 지켜나가고 규범을 강제당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이 민습이라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갖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자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식 수준의 행동 수준을 민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적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산다면 우리가 어떤 몇 살이 먹었다면 이거 지켜야 될 어느 정도 수준, 상식 수준에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민습이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규도 있지만 관습과 같은 것을 원규라고 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름대로 그 시간, 그 공간 범위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 통제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규범적 문화라고 합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배워서 획득한 이런 그 생활 양식을 규범적 문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심미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느낌이지, 이건 감성에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감성에 관련된. 그래서 미적 기준에 관여하는 문화는 심미적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는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누구는 홍어를 먹을 만하다, 누구는 끔찍하다. 뭐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은 어느 지역은 홍어의 이런 거 홍어를 먹는 문화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어느 지역은 끔찍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감성에 관련된 것은 바로 심미적 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용어,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한데 문명, 문화변용, 문화전개, 문화지처에 또 문화실조가 있습니다. 그중에 문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고 체계화된 거지. 바로 여기 문화변용이 되겠어요. 문화변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문화접변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만 문화변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른 사회과학 쪽에서는 문화접변, 문화들 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 문화들 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를 문화접변이라고 하는데 얼굴 모습이 바뀐다. 이래서 문화변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둘 이상의 사유가 장기간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문화변용,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한 변화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화변용, 문화접촉을 통한 변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것이 혹시 우리 한민족 고유의 문화가 소멸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했던 것이 미국의 문화, 서구의 문화가 열리게 되면, 일본의 문화가 열리게 되면 우리 문화는 당연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되어 가버리지 않습니까? 소멸적 변화가 나오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학교의 설립을 오랫동안 역대 정권이 소위 진보든 보수든 간에 역대 정권이 국제학교 설립을 계속 늦춰왔고 요즘에는 국제학교가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늦춰온 거거든요. 까짓거 국제학교 하나 세워놓은 거지 뭐 그래야 머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국제학교가 들어서면서 미미하게 드러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문화를 소멸시켜가고 또 그러면 헐리우드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1000만 관객의 영화가 10몇 개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전에는 무조건 소위 극장마다 법으로 우리나라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될 극장마다 개봉 일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 고집을 통해서 그 유명하던 인도의 발리우드, 프랑스의 영화계 다 소멸됐지만 우리의 영화는 헐리우드의 이런 영화의 압력을 이겨내고 천만 관중의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통신수단을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다 디지털로 쓰고 있잖아요. 디지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미 십수년 전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삼성과 같이 논의했겠지만 디지털로 바꾸는데 10년을 늦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디지털로 됐더라면 우리는 일본 문화나 미국의 문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소멸되어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늦추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생력을 키웠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의 문화를 흡수했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그냥 흡수력을 가진 문화로부터 우리의 문화를 지켜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소위 문화 간의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이렇게 문화 접변, 문화 변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 전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화의 전달 과정, 문화의 전달과 개성을 말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윗세대로부터 만들어져 왔던 것을 윗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고 자녀 세대는 그들 계승받아서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고 계승시키고 이러면서 문화.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현실 적합성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서 창출하고 쓸모가 없어진 삶의 방식은 소멸시키고 삭제시키고 하면서 문화는 전달, 계승되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문화 전달 개성, 문화 전개라고 합니다. 바로 전달되고 개성되는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몸에 배게 되는 내면화라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지체, 문화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볼 때 문화를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로 나누고 있는데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 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문화 발전상의 장애를 문화지체라고 합니다. 문화지체. 그래서 문화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정도나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하는데 보통 정신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교류가 발생하는 상태를 문화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문화가 등장하거나 물질문화가 발달하면 그에 대하여 피드백, 환류를 하면서 저게 제대로 들을까? 저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걸 뒤늦게 한번 더듬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물질문화의 발달 속도 우리가 본다면 제로에서 속도, 디벨롭먼트, 문화, 컬처. 물질문화의 발달 속도가 갈 때 언제나 정신문화, 가치문화는 정신문화는 좀 뒤늦게 발달하거든요. 바로 이때 나타난 이 간격. 초기에는 이 간격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이 간격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그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 간격을 바로 컬처럴 레그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화의 요즘은 우리나라도 뭐 지하철 안에서 목소리 크게 막 옛날처럼 그 망치로 사용되는 저기 모토로라 이런 휴대폰을 갖고 있을 때는 지하철 내에서도 뭐 자랑스럽게 뭐 목소리 크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지하철 내에서 전화 자체를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미 스스로 또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확산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래에는 어쨌든 물질 문화의 발달 속도를 정신 문화나 가치 문화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장애 현상을 문화지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문화지체. 다음에 문화실제는 영양실조와 같은데 영양실조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 영양실조인데 문화실조는 또 뭐도 있냐면 결핍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부적절성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라는 것은 영양소 부족으로 나타나는 장애를 말하지만 문화실조라는 것은 영양실조나 유사하지만 시기적 부적절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도 문화실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적 상대주의 보죠. 다음에 문화적 특성, 문화의 특성 보면 문화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굳이 문화는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결과이다. 학습의 산물이고 사회적 유산이다. 항상 변화한다. 그리고 문화는 공유된다.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축적의 결과이다. 단순한 수적 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아까 전체적 획득된 전체이요. 그리고 소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 기대. 문화 접변 배웠고
문화 전개 배웠고, 문화 지체 배웠고, 또 문화 실조 배웠습니다. 문화 기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인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은 어느 순간에 밖으로 드러나기도 않으면서 은근히 그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그 삶의 방식에 따라오게끔 압력을 가하는데 바로 그 압력을 문화가 갖는 구속이나 또 개개인에게 인간성을 파는 압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문화 기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때 어긋장 나려고 하는 청소년기도 있지만 다시 어긋장 났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라고 불리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런 어긋장 나는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 범위에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평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긋장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겉도는 사람들이라 해서 주변인이라고 합니다. 발달 단계로 본다면 청소년기, 아니면 세대로 본다면 노년기.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세상 변화의 속도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겉도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자꾸 세상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주변인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인을 평균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문화기대 보시되 평균인은 문화기대에 어울리는 인간, 주변인, 경계인이라고 하는 신경문화의 경계선상에 헤매는 인간, 즉 겉도는 인간이 되겠지요. 그래서 발달 주기로서는 청소년기나 아니면 노년기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베리의 문화 적응 모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다문화 국가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은 저희 결혼 이주 정도 있고 뭐 가산데이터나 이런 구로 이런 많은 지역에 이주 노동자 집단들이 하나의 촌락, 아무래도 태국과의 국가적 갈등이 있을 만큼 많은 불법 체류자들도 이게 등장할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또 많은 해외에 나가서 하나의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문화에 적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현지의 문화,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거주지의 문화와 고유의 문화, 내 모국이나 내 고향의 문화 두 가지를 가지고 현지의 문화에는 적응하려고 들어가면서 옛날에 내 고국의 문화는 잊어버리려고 거부하는 이런 문화 적응의 형태가 있는데 그런 형태를 여기 보면은 동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동화 모형.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의 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새롭게 속한 주류 사회와 긍정적 관계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동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분리 모형은 마치 프랑스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을 할 적에 가족 전체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을 할 때 개인 지위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는 출산율이 프랑스는 1명, 2명 저출산 문제로 고민할 적에 걔네들은 애를 낳았다면 10명씩 낳아버리는 거예요. 프랑스 국적을 갖게 됐는데 10명씩 낳는 개들의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프랑스 고유 국민들의 숫자는 아주 감소 추세에 있게 됐잖아요. 그들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배짱을 부리는 거죠. 프랑스에 와서도 알제리나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에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고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신문화인 프랑스 문화는 거부하는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주류 사회와의 친밀감의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것은 분리 모형이라고 했어요. 분리 모형.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와 같은 데는 많은 이런 이주민 또는 아프리카계 이런 이주민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다음에 통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거죠. 고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현지의 문화에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것은 통합 모형입니다. 통합 모형. 그래서 주변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화 모형은 고국의 문화도 관심이 없고 새로운 거주지의 문화에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주변화 모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주민을 받거나 결혼 이주형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시킬 때는 보통 이 통합 모형을 이끌어, 물론 말로는 통합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통합 모형을 가지고 통합 모형, 그래서 사실은
이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 우리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냐면 동화 모형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들이느냐. 우리는 보면 많은 농산 어촌에 가면 많은 결혼 이주 여성이 있는데 그들을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엄마, 특히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를 초청해서 매주 그 나라의 엄마 나라의 의생활이나 식생활이나 주거 생활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다. 우리는 또 그 지역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가능하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문화에 같이 갑시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는 동화 모형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가적,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통합 모형으로 문화 적응을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군에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의 모형은 똑같아요. 사회과학으로 본다면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다문화에는 문화적 상대주의란 관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문화주의에는 동화주의도 있고 동화주의 용광로주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문화다원주의도 있고 다문화주의 이런 용어들이 다 다르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동화주의라고 설명할 때에는 동화주의는 용광로 이론처럼 미국처럼 그래서 외국인들도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동등한 생활을 수 있도록 외국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포용적 정책을 동화주의.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주의처럼 한꺼번에 똑같이 녹여버리는 이런 주의를 동화주의, 용광로주의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문화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문화다원주의라고 할 적에는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처럼. 문화다원주의는 기존 사유를 중심으로 이민자 정책을 수립하는 그렇기 때문에 경중이 분명히 따로 있는 거지요. 기존 사유를 캐나다 사유라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영국 계열의 지역 사유가 있고 프랑스 계열의 지역 사유가 있어서 합쳐서도 캐나다라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지역마다 기존의 사유의 삶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이민자 집단이나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준다는 겁니다. 모자이크 거지요. 그래서 고유의 문화의 색깔이 따로 있고 그들의 문화의 색깔도 같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여기 나오는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샐러드볼 이론으로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이주민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주민과 이주민이 대등한. 그런데 사실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용광로주의처럼 같이 섞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같이 섞어버리지 않지요. 그래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어찌 보면 우리가 있는 것처럼 통합 모형의 문화 적응 시스템 베리있을 적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문화주의의 입장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주의와는 용광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화를 미국의 본토의 문화나 이주민의 문화를 다 섞어서 하나로 믹서시켜버리는 것은 용광로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주의 샐러드볼 문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각자 양배추 따로 당근 따로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주민과 이주민이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독립적으로 평등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주의다.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과목 또는 1교과라고도 하죠. 1과목, 즉 1교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중에서 4편에서 체계란 이름으로 사회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거쳐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를 정리한 것이 됩니다. 바로 뒤편에 확인 문제 영역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는 기분으로 뒤로 미치지 마시고 바로 그 확인 문제를 통해서 내면화의 심도를 깊이 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